안녕하십니까. 배우건설기술연구원의 정림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성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하기 앞서 김성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작년에 1년 전에 작고하신 카이스트 김동수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배우건설기술연구원에 입사해서 해상풍력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보일식 해상 구조물 지지용 석션 앵커의 거동 평가이고요. 제가 학위 과정 동안 제가 전공했던 주제는 트라이포드 석션 기초의 반복하중 거동 평가였는데, 제가 학위 과정 도중에 보일식 석션 앵커 거동 평가에 대한 연구를 일부 수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본 발표에서 소개드릴 내용의 많은 부분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지금 재직 중인 김수림 박사가 수행했던 석션 앵커의 지지력 거동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어, 플로팅 윈드 터빈의 최근 국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석션 앵커의 지지력 거동 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석션 앵커의 반복하는 거동 평가에 대한 발표를 함으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풍력학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옵쇼어 시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 오일 프로덕션 분야에서도 예전에는 온쇼어가 대부분이었는데 옵쇼어의 비중이 커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옵쇼어 딥워터, 즉 심해에서의 가스 개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옵션 인스톨레이션의 비중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도표는 대우건설의 백은태 박사님께서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는 자료인데, 전 세계에 있는 누적된 윈드 에너지의 총 캐패시티를 지금 요약해 놓은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10년 사이에 총 용량이 4배 정도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아울러 옵쇼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비율로 시장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쇼어 윈드 에너지 마켓의 최근 앞으로 나아갈 트렌드를 3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자면 어, 보다 멀리, 깊게, 그리고 크게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점차적으로 워터 뎁스와 디스턴스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고요. 또한 옵쇼어 윈드 팜의 기본적인 용량 자체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멀리 그리고 깊게 크게 갈수록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점차적으로 심해로 나아갈 텐데, 수심 60m가 넘으면은 플로팅 기초의 경제성이 훨씬 더 높게 확보되기 때문에 플로팅 스트럭처를 위한 기초의 타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그네를 벗어난 부분에서는 석션 앵커, 석션 버켓을 이용한 기초 타입이 설치 수심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 관심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김성열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텐데, 먼저 간략하게 석션 앵커 파운데이션의 기본이 되는 석션 케이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션 케이슨의 기본 원리는 기본적으로 자중을 이용해서 석션 케이슨이 관입이 되고요. 1차적으로 관입이 된 후에 안에 있는 내부의 물을 펌핑을 이용해서 빨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외부에 압력차가 생기게 될 테고, 그 압력차로 인해서 케이슨이 안으로 인스톨레이션 되는 거동을 보입니다. 따라서 관입을 위해서 특별히 천공이나 항타를 위한 대형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경제성을 보이고요. 또한 수심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항타 등에서 나오는 드라이빙 노이스가 없고요. 또한 석션압을 이용해서 반대로 석션압을 이용해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기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 풍력학계 세션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공학계 세션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학자로서 플로팅 스트럭처에 대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지오테크니컬한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는 지오 서베이와 지오 해저드, 또한 파운데이션 이슈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오 서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집안 조사가 어느 정도 저희가 신뢰성이 있는 집안 데이터를 확보해야 거기서 나오는 저희가 설계라든지 공사 견적 같은 게 정확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는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대우건설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회사에 입사해서 수주심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 지원에 대한 업무들을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토목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지만 가장 거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방공학적인 이슈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특히 집안 조사가 잘못돼서 거기서 나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집안 조사가 심해에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가장 중요한 지방공학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해저에 지진이 왔을 때 집안 증폭, 리퀴팩션, 슬롭 스테빌리티 또는 SFSI로 인한 지오 해저드 이슈가 있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 이슈가 있습니다. 플로팅 스트럭처를 지지하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서 기초가 충분한 지지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반복 과정이 왔을 때 변이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지를 보아야 되고요. 또한 플로팅, 크립, 스커링과 같은 이슈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룹 앵커에서 어느 정도 에피션시가 나오는지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파운데이션 이슈 중에 지지력과 그룹 앵커 거동, 아울러서 반복 과정 거동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디자인 프로세스, 옵션 파운데이션을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를 차용을 하였고요. 여기 있는 플로우 차트는 기본적으로 옵션 파운데이션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는지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도표이고 이가 아라니의 디자인스 오브 보노파일스 포 옵션 터빈 인 10 스텝스라고 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 10가지 스텝으로 해서 파운데이션, 옵션 파운데이션을 디자인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서술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그 논문에 보면은 디자인을 하는 플로우 차트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고요.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곳에 표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수해야 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겠고요. DMV라든지 API를 많이 준용을 하고 있고 또한 해상 환경 하중 데이터, 지오테크니컬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 설계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기본 설계에서는 파운데이션 디멘션을 확보하고 계산을 하고 거기에 걸리는 하중 그리고 이 기초가 어느 정도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또한 여기 있는 기초가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안정적인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DMV 기준을 예시를 들자면은 저희가 하중 개수와 주어진 하중 값의 하중 개수를 곱해서 디자인 로드를 산정을 하고요. 또한 기초의 지지력의 제로 개수를 곱해서 디자인 레지스턴스를 확보한 수의 두 가지를 비교해서 디자인 레지스턴스가 디자인 로드보다 크다면은 기본적으로 ULS 설계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파운데이션의 스티프니스와 파운데이션의 변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곳에서 나아가서 SLS 검토 또한 롱텀 비헤비어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기초의 변이와 또한 스티프니스의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며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는 옵쇼윈드 터빈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 공진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거동을 받았을 때의 강성의 변화가 야기하는 공진 주기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발표에서는 지지력과 반복하중 거동이 야기하는 스티프니스와 변이의 평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플로팅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겠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옵션 터빈은 굉장히 작은 스몰 얼라우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ULS에서는 4도라든지 1.5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한 SLS 상태에서는 0.25도 이상으로 기울어지면은 기초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스몰 얼라우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반복 과중에 의한 거동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VC 기초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항상 상시적으로 서스테인드 풀 아웃 로드를 갖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서스테인드 풀 아웃 로드를 받은 상태에서 반복 과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저희는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션 앵커의 지지력 거동, 석션 앵커의 반복 과중에 대해서 센트리퓨지를 이용해서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플로팅 윈드 터빈의 국내 최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윈드 터빈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수심에 따른 적합한 기초 형태인데 플로팅 스트럭처가 60m 이상의 수심에선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로팅 옵쇼어 윈드 터빈은 현재 이니셜 스테이지, 즉 시작 단계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모노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의 기술이나 국내의 실적 같은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지만 플로팅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하이윈드사가 설치한 스코틀랜드에 설치한 작은 규모의 풍력 단지가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플로팅 스트럭처는 아직 많이 개발이 되지 않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빨리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생각 중인 플로팅 옵쇼어 터빈의 계획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동해에 가스전이 있는데 가스전이 2021년도에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 부근에서 대형 규모의 플로팅 옵쇼어 스트럭처 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곳에서 앞으로 플로팅 옵쇼어 스트럭처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상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지상탑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석션 앵커 지지력 거동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로팅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플로팅 스트럭처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구조물에 맞는 적합한 타입의 앵커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TLP 같은 경우는 버티컬 로드가 제한되고 포트보어링 같은 경우는 인클라인드, 또한 스파나 카테나리 타입 같은 경우는 수평 하중이 제한되기 때문에 각 하중의 각에 맞는 적절한 지지력 평가 및 반복 하중 고동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석션 앵커의 수평 지지력 평가가 수행이 되었고요. 그 와중에 에로비디 레이시오와 패드와의 위치 또한 지반 반력의 분포 이를 통해서 지지력을 개선할 수 있는 심플리파이드 된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고요. 또한 인클라인드 하중을 받았을 때 거동 평가에 대해서 연구가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본 발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석션 앵커의 그룹 비헤비어, 석션 앵커가 그룹으로 모였을 때 어느 정도 그룹 에피션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센트리퓨지를 많이 이용을 했고 전체적인 변수 연구는 아바쿠스 수치 해석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바쿠스 모델링은 수치 해석 모델링은 아바쿠스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였고요. 그곳에 들어가는 주요 집안 물성치는 다이렉트 심플 쉐어 랩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값과 또한 센트리퓨지에서 저희가 얻게 되는 렌더 엘리멘트를 이용해서 얻게 되는 전 VS 값을 토대로 저희가 이 값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파괴의 모델은 모어 컬룸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트리피지 실험을 수행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즈와 로딩 포인트, 그리고 로딩 앵글, 또한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누면서 그룹 에피션시를 검토하였습니다. 센트리피지 실험을 수행한 사진과 다이어그램이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하중변이 곡선의 센트리피지 결과와 누메리컬 결과를 같이 도시하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여서 누메리컬을 이용해서 수행한 변수 연구가 어느 정도 저희가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여기선 수치 해석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평 하중을 받았을 때 패드와의 위치에 따라서 앵커 지지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평가를 하였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하중변이 곡선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앵커의 탑 0m에서 9m, 14m까지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하중변이 곡선을 그려보았더니 처음에 0m에서 9m로 올라가면서 지지력이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9m에서 더 깊게 하중 제할 위치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하중의 지지력이 앵커 지지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9m 위치는 앵커의 3분의 2 위치에 해당하는 위치이고요. 따라서 3분의 2 지점에서 수평으로 당길 때 가장 앵커의 지지력이 크게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시험 중에 획득한 앵커의 회전각을 헤더의 위치에 따라서 조시해 보았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이 굉장히 많이 되다가 앵커의 3분의 2 지점에 헤더의 위치가 존재를 할 때는 로테이션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것을 보아 다음과 같은 거동을 보여서 지지력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앵커 캐패시티와 또한 로딩 포인트 헤더의 위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는데 여기 있는 그래프에 다양한 점들이 찍혀져 있지만 결국 요약을 하면은 앵커의 L of D를 다양하게 바꾸고 또한 앵커 디멘션을 다양하게 주었을 때 그때도 패드의 3분의 2 위치에서 최대의 지지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변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앵커의 L of D나 디멘션과는 상관없이 3분의 1 지점에서 최대 지지력이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이것을 각 실험에서의 최대 지지력 값으로 노멀라이징을 해보았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겹쳐지는 그림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L of D나 디멘션에 상관없는 뭔가 정형화된 대표하는 저희가 심플리파이드 된 지지력 예측식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았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앵커의 유닛 전체적인 저항 발력을 깊이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를 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앵커의 지지력은 앵커가 거동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집안의 발력을 합산하는 것으로 지지력이 발현이 되고요. 먼저 저희는 지지력에서 저희가 유닛 에어리아, 즉 면적을 노멀라이징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깊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에 따라서 노멀라이징을 해보았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앵커 L of D나 디멘션과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심플리파이드 된 라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저희가 앵커 지지력을 간략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심플리파이드 기법을 제시를 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수평 위치에서 3분의 2 지점에서 앵커의 수평 하중이 제한된다면 앵커의 지지력이 앵커의 D값과 L값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저희가 제안한 예측식과 변수 결과를 같이 도시해 보았더니 높은 일치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룹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센트리피지 실험과 아바쿠스를 이용한 수치 해석을 수행을 하였고, 앵커의 헤드아이와 로딩 앵글 또한 LOVD와는 무관하게 앵커의 그룹 에피션시가 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앵커의 그룹 에피션시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앵커의 지지력은 주위에 분포하는 지방 반력의 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치에서 결과를 토대로 플라스틱 존을 그려보았고요. 플라스틱 존이 가지고 있는 면적에 비례해서 앵커 그룹 에피션시가 정해지는 것을 보았고, 따라서 플라스틱 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앵커의 스페이싱, 앵커의 간격이 그룹 에피션시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지력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평 하중을 받을 때는 앵커 3분의 2 지점에 가장 큰 지지력이 발현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앵커의 LOVD와 디멘션과는 관계없는 저희가 앵커의 단면에 디펜던트한 심플리파이드 된 메소드를 제시하였고요. 또한 그룹 에피션시를 검토한 결과 앵커의 패드아이와 로딩 앵글, LOVD와는 무관하게 앵커의 스페이싱이 그룹 에피션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복하는 고정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체크해보니 시간이 많이 좀 초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반복하는 거동평가를 수행을 하는데, 그때 서스테인드 로딩이 다양하게 발휘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거동이 되는지를 평가하였고요. 하중의 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ULS, 즉 앵커의 최대 지지력의 서스테인드 로딩 같은 경우는 0%, 10%, 30%, 50%로 지지를 하였고, 그 다음 반복 하중 같은 경우는 ULS의 5%, 10%, 15%와 같이 5%로 증가시키면서 거동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프로그램이고요. 기본적으로 앵커 파운데이션 기초의 모델링은 상사비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또한 센트리피지 실험에서 집안을 다음과 같이 조성을 하였고, 집안 같은 경우는 SM 샌드 새만금 앞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새만금 샌드를 이용을 하였고, 기초의 종류는 SM 실지 샌드입니다. 또한 기초의 내부 바탈각은 35도이고 기본적으로 타겟 덴시티, 옵쇼인드 터빈이 많이 설치되는 샌드 지방 같은 경우는 덴스한 지방이 많기 때문에 타겟 덴시티는 최대한 덴스하게 가져갔습니다. 실험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토조의 원지 상태에서 석쇠냉커로 반입을 하고요. 그 다음 센트리피지에 올라가서 한 토조에 2개씩 버켓에서 경사중을 땡기는 거동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로딩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계측을 하였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하중 제어를 위해서 사용한 수직 액추에이터의 경우 저희는 하중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서스테인드 하중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반복 하중이 어느 정도 가해졌을 때의 거동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실험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파라미터들을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앵커가 하중을 받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변이를 다음과 같은 사인 컨벤션으로 예측을 하였고요. 거기서 나오는 하중과 변이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저희가 얻은 하중 변이 곡선에서 다음과 같은 반복 하중에 의한 하중 변이 곡선이 그려지게 될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핫선법에 따라서 각 반복 하중당 사이클릭 스티프니스를 구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하중이 제하되고 하중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변이를 누적 변이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변이를 계측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건 모노토닉 실험 결과이고요. 다음과 같이 모노토닉 실험을 통해서 앵커의 최대 지지력을 산정하였고, 여기서 얻은 ULS 값을 기준으로 하여서 반복 하중 실험에 입력될 하중의 크기를 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서스테인드 로딩이 0%일 때, 즉 순수한 반복 하중이 제한되었을 때의 앵커의 연구 변이와 강성을 연구를 하였고요. 기본적으로 반복 하중이 동일한 크기의 반복 하중이 제한되면 앵커의 강성이 증가하는 거동을 보이게 되고요. 이는 기본적으로 이게 클레이 샌드가 아니고
클레이 지반이 아니고 샌드 지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수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수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작은 크기의 하중을 제어하기 때문에 지반의 강성이 증가하는 거동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앵커의 하중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증가했을 때는 당연히 지반이 비선형 거동을 하는 구간이 커지기 때문에 지반의 강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앵커의 영구 변이 같은 경우 이 그래프는 로그 스케일로 그린 그래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 앵커의 변이가 크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앵커의 변이가 증가는 하지만 실험하는 거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앵커의 서스테인드 로딩을 10% 제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반복 하중을 동일하게 입력을 하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저희가 이 페이지에서 본 그래프와 전체적으로 정성적으로는 유사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값이 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중의 강성값이 반복 하중이 왔을 때 증가를 하고 하중의 크기 자체가 증가했을 때는 강성이 감소하고 변이가 초기에 많이 발생되는 거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0%와 10% 서스테인드 로딩을 가했을 때를 살펴보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30%의 서스테인드 로딩이 걸렸을 때는 추가적으로 걸리는 반복 하중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메커니즘을 보이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성값을 보시면 30% 반복 하중, 서스테인드 로딩이 걸린 상태에서 10%의 반복 하중이 걸릴 때만 해도 기존에 보았던 그래프들과 정성적으로 유사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는데 5%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는 15%의 반복 하중을 추가적으로 가했을 때는 지반이 완전히 파괴에 이르는 거동을 보았고요. 변이 자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이 라인이 앵커의 디멘션 10%, 즉 파괴 기준인데 앵커의 반복 하중을 고작 8번 제한했는데도 앵커가 뽑히는 지반이 파괴되는 거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10%와 0%가 어느 정도 이상한 거동을 보이는지, 즉 10%와 0% 서스테인드 로딩을 보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거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본 그래프에서는 0%와 30%를 비교를 할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0%와 0%에서 순수 45% 반복 하중을 가했을 때랑 30% 플러스 15%의 하중을 가했을 때, 즉 두 실험에 입력되는 최대 하중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서스테인드 로딩의 비율이 30%일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거동을 보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성 같은 경우 완전히 다른 30% 서스테인드 로딩이 가해졌을 때는 지반이 파괴하는 또한 변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본적으로 순수한 반복 하중이 가해졌을 때 샌드 지반에선 석션 앵커의 주변 지지력이 주변 강성이 반복 하중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앵커의 하중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앵커의 이니셜 스티프니스가 감소하는 것은 지반은 소일 룬 리니어리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서스테인드 로딩이 가해졌을 때 푸어락 로딩을 살펴보았고요. 0%와 10%의 서스테인드 로딩이 걸렸을 때는 유사한 거동을 보이지만 30%의 서스테인드 로딩이 걸렸을 때는 굉장히 지반이 파괴되는 위험한 거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서스테인드 로딩이 걸렸을 때 반복 하중이 추가적으로 걸렸을 때의 어느 정도의 앵커의 지지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았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DMV나 이런 여러 가지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도 사이클릭 로딩에 대한 고려는 많이 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많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이런 DMV 설계 기준에서도 반복 하중 거동을 현재로서는 PI 커브에 API에서 나오는 PI 커브의 사이클릭 PI 커브라고 해서 기존 PI 커브의 70%, 80% 이런 기준을 써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복 하중에 대한 연구는 많이 더 필요하고요. 특히 석션 앵커 같은 경우는 서스테인드 로딩의 비율에 따라서 그 거동이 많이 달라지고 강성이 굉장히 강성의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은 저는 석션 앵커 지지력과 반복 하중 거동 평가를 통해서 석션 앵커의 거동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방사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석션 패스에 대해서 하셨는데 보시면 수치에서 또는 이제 모형 실험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석션 법계 자체가 토산 기반에 투입돼서 그게 수평 이동하고 회전이 함께 발생하는 복합 고동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수식 서비스를 제한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되게 경험적으로 모형 실험을 수행하든지 수치 해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시력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혹시 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KHDT 조인선입니다. 네. 그 앞쪽에 보면 그 수평 그 저항력에 관한 그 심플리파이드 모델이 있었잖아요. 네. 예, 거기 그 이렇게 피팅은 저도 예, 그 앞장 같은데요. 하나 더 앞쪽에. 예, 여기 보면 이 기존에 이제 그 D하고 L하고 관계에 따라서 나오는 저항력을 피팅을 했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그 전체적인 경향선보다 좀 위쪽으로 지금 빨간 선이죠. 네. 예, 근데 사실은 D하고 L하고 비교하면 D가 지금 거의 1.0의 근접한 경우를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0.8 이내에 이 LDB가 그렇게 되는 경우를 쓴다라고 실용적인 범위 내에서 쓰는 피팅은 오히려 더 낮은 쪽으로 가서 네. 그렇게 피팅을 해서 심플리파이드 모델을 만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를 하면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적용되는 앵커 사이즈가 이 부분에 많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네. 최적의 심플리파이드 라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관계상 질문은 지금까지